유튜브로 됩니까 이거? 네. 나갑니까? 페이스북으로 나갑니다. 집에서 다들 페이스북으로 그냥 발음하려고 하시나? 이곳이 임박에서 네. 다들 오시더라고요. 아 이거 달아야 되네. 저는 월요일에 그냥 괜찮아요. 아니 이전까지만 한 지난주까지만 해도 아니, 내려가 봐야지 그랬는데 며칠 전에 월요일 날 아니 월요일이 아니라 어제네요. 그래서 그 1박 2일 너무 진하게 그냥 1박 2일 한 바람에 힘들어가지고 우리는 회의도 못 가고 예. 아니 그 불교하고 이 5대 저기 종교환경회라고 5대 종단 환경단체 모임이 있는데 거기 대표들하고 모임을 한 1년에 몇 번 하는데 침모임을 하는데 그냥 우리 집에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네. 왼쪽으로 또 빌려야 돼. 이렇게 서 있어요. 아니 이렇게 봐야 되나? 화면이 제대로 안 오는 건데. 됐나요? 이 시간에 우리 항상 있어 있잖아요. 오늘 수요일이고 오늘 뜰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리가 너무 큰가요? 네. 그치? 됐나요? 안녕하세요. 더 줄이셔야겠다. 안녕하세요. 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딱 좋아요. 네. 네, 생평서학교 7기 4강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지구를 위한 기도 마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하느님, 하느님께서는 온 세계에 계시며 가장 작은 피조물 안에 계시나이다. 하느님께서 존재하는 모든 것을 온유로 감싸안으시며 저희에게 사랑의 힘을 부어주시어 저희가 생명과 아름다움을 보살피게 하소서. 또한 저희가 평화로 넘쳐 한 형제 자매로 살아가며 그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게 하소서. 오 가난한 이들의 하느님, 저희를 도와주시어 저희가 하느님 보시기에 참으로 소중한 이들, 이 지구에 버림받고 잊힌 이들을 구하게 하소서. 저희 삶을 치유해 주시어 저희가 이 세상을 훼손하지 않고 보호하게 하시며 오염과 파괴가 아닌 아름다움의 씨앗을 뿌리게 하소서. 가난한 이들과 지구를 희생시키면서 이득만을 추구하는 이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소서. 저희가 하느님의 영원한 빛으로 나아가는 여정에서 모든 것의 가치를 발견하고 경애로 가득 차 바라보며 모든 피조물과 깊은 일치를 이루고 있음을 깨닫도록 저희를 가르쳐 주소서. 하느님, 날마다 저희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하나이다. 예온이 정의와 사랑과 평화를 위한 투쟁에서 저희에게 힘을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일주일 잘 지내셨죠? 네, 오늘은 핵기술과 교회 가르침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해 주실 분은 수원교구에서 오신 양희석 스테파노 시부님이십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벗으셔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금방 소개받은
수원 쪽의 양기석 친구라고 합니다. 1년에 한 번씩은 이곳에 오는 것 같아요. 대전 쪽으로 생태 형성하고요. 작년에만 코로나 때문에 소심해가지고 못 왔었습니다. 그래서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제가 환경운동이라는 걸 이렇게 접하면서부터 계속 담고 살아가는 말씀 중에 하나가요. 신명기 31절에 나오는 살려거든 생명을 선택하여라라는 이런 말씀이십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생명과 죽음을 펼쳐놓을 테니까 살려거든 생명을 선택하여라 이러시는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사실 굉장히 좀 안타까운 모습들이긴 한데요. 인간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야 그거 건드리면 죽어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창세기 때부터 나오잖아요. 선악과를 건드리면 안 된다는 이런 말씀을 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꼭 그것마저도 가지면 죽게 되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까지 가지면 바로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욕망을 버리지 못하는 그런 행동들을 계속 반복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인간이 도대체 감당할 수 없는 누군가가 잘못하거나 하면 또 다른 누군가가 수습이라도 해왔었는데 그게 인류의 역사였었는데요. 수습 불가능한 것들을 건드리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70여 년 전부터 건드리기 시작했었던 핵기술이에요. 평화롭게 핵무기를 통해서 얻게 된 기술 방식을 평화롭게 에너지를 만드는 데 쓰겠다라고 하는 것을 내비치긴 했었지만 실제로는 상업적인 이익은 거대 기업과 특정 세력이 차지를 하고 그것에 대한 폐해는 온 인류가 다 감당을 해야 되는 이런 것이 핵기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눌까 싶습니다. 첨예바 소설 161항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종말에 대한 예언은 더 이상 비웃거나 무시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제 지금 현재는 기후위기와 생태계 위기의 여러 상황들을 보면서 교황님께서 지금은 그냥 단순한 위기 정도가 아니라 인류의 종말을 이야기할 정도로 인식할 정도로 위태로운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소위 말하면 지구 종말이 아니라 인류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간이 도대체 살아갈 수 없는 생태계가 된다는 이런 이야기죠. 여기에 덧붙여서 그렇다면은 인간이 앞으로 지속 가능한 삶을 유지하려면 그러려면 지금과도 같은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을 선택해야 된답니다. 회칙에서는 그래서 새로운 생활 양식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반복되는 삶의 방식들은요,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재앙으로 치달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불결함을 줄이는 것은 지금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라고. 우리가 지금 하는 선택이 나뿐만 아니라 이웃들을 파멸로 이끄는 행동이 될 수도 있기도 하고요. 죄악이 될 수도 있기도 하고요. 내가 지금 선택한 삶의 방식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도 구할 수 있는 의롭거나 선한 놀라운 구원의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이게 기술이 발달하면 다른 어떤 것으로 대체하면 가능할 것이다.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회칙에서는 이것을 기술 관료적 패러다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술이 모든 걸 해결해 줄 거다라고 하는 기술 만능주의 같은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런데 그 내면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요, 다들 상업적인 또 다른 방식, 그러니까 지금 쓰는 기업이 생산하고 인류가 소비하고 있는 이런 방식이 잘못됐다면 그러면 다른 물건 써 이런 거죠. 우리가 지금 현재 기후위기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얘기 많이 듣고 계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 해요. 북극곰을 살리려면 핵발전소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유럽 사회 같은 경우에는 기후위기와 관련돼서 각국의 그 입장들은요, 대체적인 입장들은요, 프랑스는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외에 다른 나라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기후위기의 대응책으로 핵 시스템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북극곰이 위태롭다고 사람들이 북극곰을 너무 불쌍히 여깁니다. 그러니까 북극곰이 불쌍하니까 우리 탄소 배출을 적게 한다는 핵발전소를 우리가 방사능을 끌어안고 사는 한이 있어도 북극곰은 살려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회칙에서는 그럽니다. 상업적 이익과 관련된 기술이 이러한 문제들의 유일한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긴 하지만요. 이러한 해결책들은 결국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는 거죠. 점점 그냥 살다 보면 결국 뭐 긍정적인 부분, 부정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단순히 명암 정도가 아니라 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수렁에 빠지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4월 26일이요. 체르노빌 핵발전소 폭발 사고가 일어났던 날입니다. 1986년에 일어났었어요. 소련의 구소련의 체르노빌이라는 지금 현재는 우크라이나 지역에 있는 핵발전소가 폭발을 했었는데요. 그때를 기억하면서 그럽니다. 기후위기 핑계로 핵발전을 말하지 말라라는 이런 구호로 시민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특히나 국회가 자꾸 탈원전, 탄핵 정책에서 후퇴하려고 하는 것을 좀 경고하고 나서는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10년 전에 후쿠시마 핵발전소가 폭발하면서 인류가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체르노빌 핵발전소가 폭발했을 경우에는요, 대체적으로 그런 시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소련이라고 하는 인간의 생명 존엄성을 무시하는 이런 체제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다른 나라는 일어나지 않지만 소련이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겠다. 엄청난 재앙이고 해결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인류를 위협하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안 했었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한 25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후쿠시마가 터지고 나서는 인류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특히나 민주주의 국가 그리고 아주 고도의 과학기술이 발전했었던 일본에서 일어난 사건을 보면서 어느 나라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사고겠다 이런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초로 그해 3월 11일에 사고가 발생을 하는데요. 이때 이후로 3개월 좀 지나서 6월 29일에 독일이 탈핵을 선언을 해요. 법제화시킵니다. 법으로 다시는 이러한 논쟁을 하지 않을 뿐더러 이 정책을 바꾸지 않겠다는 것을 법으로 못을 딱 박아버려요. 연방의회에서 6월 29일에 통과를 시키게 됩니다. 얼만큼 세계를 놀랍게 했었냐면요. 일본 해양수산청이라고 하는 일본 정부기구에서 낸 자료인데요. 담수가 민물고기예요. 여기 대흥동 송당 근처에 지천이 뭐가 있죠? 오다 보니까 무슨 대전천. 대전천에 물고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대전천에 있는 물고기를 만약 붕어 없나요? 있습니다. 네, 붕어를 잡았는데 검사를 해봤어요. 방사능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뭘 의미할까요? 바로 이 대전천 인근이 방사능으로 오염됐던 것을 의미해요. 그런 방식으로 각 지역의 하천들에서 민물고기를 잡은 다음에 방사능 검사를 했던 겁니다. 그 결과 여기가 후쿠시마고요. 요 후쿠시마 인근의 지역들은 굉장히 붉은색으로 아주 짙은 정도로 방사능 오염 농도가 높았던 지역이고요. 그리고 요게 원폭 들어간 지역, 노란색하고 녹색이 겹는데는 제법 높은 고농도의 방사능 오염 지역이 있어요. 여기가 뭐냐면 도쿄만입니다. 도쿄예요. 그러니까 이 일본 정부의 자료에 의해서도요,
중부 지역, 북쪽과 최북쪽과 남단을 뺀 거의 모든 일본 지역이 방사능에 오염된 것으로 나왔어요. 미국 PNA라고 하는 과학 잡지에 실렸던 그 자료를 보면요, 거의 큐슈 남부하고 오키나와를 뺀 북해도까지 포함해가지고요, 홋카이도까지 포함해서 거의 모든 지역이 방사능에 오염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과거에 세슘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이 세슘이 굉장히 그 인간한테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방사성 물질 중에 하나인데, 그런 방사성 물질 중에 굉장히 많은 양을 찾아오는 게 세슘이기 때문에 세슘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근데 세슘의 반감기가 30년이에요. 이 소리는 뭐냐면, 반감기가 뭐냐면 독성이 반으로 줄어든 걸 의미합니다. 근데 이 독성이 반으로 줄어들다가 몸에 해롭지 않은 것이 아니라요, 괜찮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 반감기가 10번 이상 반복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최소 300년 이상 지나야 안전한 지역이 됐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과거에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여러 탈핵 강연 중에 뭐 김익준 교수님이나 여러분들은 일본은 아주 엄밀하게 따지면 300년 동안은 사람이 살아서는 안 되는 땅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왜 살까요? 전 국민이 이주할 수 없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이 자료는 뭐냐면요, 미국 해군에서 제공됐다는 자료인데요, 2012년 3월 2일에 방송에 나왔던 화면이에요. 뭐냐면 방사능 오염지도입니다. 태평양이 1년 만에 이 정도 오염됐을 거다라고 추측하는 그런 지도예요. 항상 무슨 문제가 생기면 가장 걱정스러운 게 어린이들이죠. 혹은 연세 많은 고령자들, 어른들, 건강이 위태롭고 약할 것이다라고 믿어지는, 특히나 어린이들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11세 이하의 어린이들, 소위 말하면 초등학교 이하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갑상선암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38,000명을, 후쿠시마 현에 38,000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했는데 그중 13,600명이 이상 징후가 발견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하는 35.8%의 어린이들이 이상 징후가 발견이 됐는데요. 이런 수치는, 이런 상황들은요, 보통 10년 이내에 암이나 악성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실제로 우려가 현실화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린아이, 엄마하고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갑상선암 검사를 하고 있는 건데, 그 결과요, 계속 늘고 있어요. 2016년에 이미 194명이 암 판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전 세계에 유례가 없어요.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가 뭐라고 얘기를 한 거냐면요, 그게 국제원자력기구에서도 IAEA에서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문제될 게 없다라고 합니다. 방사능 때문에 암에 걸린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요. 이렇게 어린아이에서까지 암을 발견할 정도로 아주 성능 좋은 기계로 검사를 했기 때문에 암에 걸린 것일 뿐이지. 네. 뭐 이런 좀 황당한 논리를 펴고 있어요. 당시에 이렇게 처음에 2011년에 검사했을 때 이상 징후가 발견됐더니 당시에 일본 관료 중에 고위 관료는요, 앞으로 암 검사 안 하겠다. 검사를 해서 암에 걸렸으니까 앞으로 검사를 안 하면 암에 안 걸릴 거다라고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해줘가지고 욕을 먹었던 적도 있었어요. 지금 해양 오염수 방류 문제 때문에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겠다 이 얘기 때문에 좀 시끌시끌했었죠. 근데 금방 조용해졌어요.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 왜 조용해졌을까요? 뉴스에서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 뉴스에서 얘기를 하지 않을까요? 방사능의 오염을 자꾸 이야기하면요, 국내 핵산업계가 불안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핵발전소를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수출해서 돈을 벌으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본의 문제를 자꾸 건드리면 국내 문제까지 걱정을 하게 되어가지고요. 그 방송계에서 어지간하면 잘 안 건드리려고 하는 그런 서로 상호 연결된 그런 고리들이 있어요. 근데 하여간 요게 뒤에 좀 약간 푸르스름한 조그만 것들 보이시죠? 굉장히 멀리서 찍은 사진인데 이게 그 방사성 오염수를 담고 있는 그 저장고예요. 탱크. 우리가 얘기하면 드럼통이라고 불리는 거 이렇게 그 기름 들어가 있는 그 드럼통보다 훨씬 큰 거 200리터짜리 탱크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어요. 125만 톤이 쌓여 있다고 합니다. 10년 동안 쌓인 게. 근데 이게 더 이상 관리하기가 지금 현재 93% 이상 차기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보관할 장소가 없다는 거예요. 관리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희석시켜가지고 걸러내고요. 알프스라고 불리는 다액종 제거 시설이라는 장비를 통해서 방사능의 그 일정 부분을 걸러내고 농도를 낮춘 다음에 그 다음에 농도를 낮추고 바닷물이 엄청 많으니까 거기다가 좀 지저분한 거 좀 집어넣어도 바닷물이 스스로 정화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정부가 이런 거 이렇게 생긴 겁니다. 굉장히 크죠. 실제로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담아놓고 있는 현실인데요. 현재 우리나라 정부는 초기에 시민단체들이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니까 일본한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고 우리가 참관해서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라 이랬더니 일본이 덥석 그러겠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일본은 그런 거예요. 정보를 원하면 주겠다. 대신 물은 버리겠다. 그러니까 정보를 준다면 니들이 정보를 원한다면 정보를 주겠다는 거예요. 사실 좀 답답한 게 우리나라 외교부가 그리고 환경부가 지금 그런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들게 협의하겠다라고 나서고 있는 판이에요. 지금. 방해하지 말라 이래야 되는데 그러면서 언론에서 제가 다루고 있지 않은 이런 상황 좀 답답하죠. 그 일본이 핵발전소 사고가 나고 난 다음에요. 어떤 제스처를 취하냐면요. 원래 국제 관례에 의하면 5등급 이상의 중대 사고가 벌어지면 이게 인근 지역 주민들이 피난을 해야 될 정도로 중대한 사고가 벌어졌을 때 어디까지 피난시킬 건가 이럴 때 반경 30km 이내의 지역의 주민들을 피난시킨다는 것이 국제 관례. 그런데 보상의 비용이 많이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해가지고 일본은 20km로 줄입니다. 기준을 피난 지역을 20km로 줄였어요. 굉장히 많은 인구를 배제했다는 소리죠. 그 20km라는 것이 바로 이런 지역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 피난 지역이 아니에요. 여기 이 사람은요. 이타테 마을이라고 하는 여기 하세가와 게니치 씨가 지금 그러니까 메밀 수확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게 프레모백이라고 하는 방사능 오염 물질들을 담아놓은 커다란 비닐 푸대예요. 비닐자루. 그런데 여기는 반경 20km 이내여가지고 이 울타리를 쳐놓은 겁니다. 접근하지 못하게. 근데 바로 여기서 몇 메터 안 되는 바로 건너편은 사람들이 살아도 된 거라고 그렇게 일본 정부가 권고를 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방사능 오염물질이 바로 여기 있는데. 그 전임 요즘은 뭐 스가 정부 같은 경우에는 별로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이전 아베 정부 같은 경우에는 도쿄올림픽을 개최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 과정 속에서 후쿠시마가 안정화됐다, 방사능 수치가 안정화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실제로 굉장히 안정화됐습니다. 어떻게 안정화됐을까요? 이 프레몬백들, 이 방사능 오염물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요. 여기 후쿠시마 현재 저도 2번인가 가봤는데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그런데 정기적으로 옮깁니다.
중장비를 이용해가지고요.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에다 쌓인 이적에서 여기서 방사능 수치를 재요. 그럼 기준치 이상으로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방사능이. 그러고 나서 며칠 뒤에 중장비를 이용해가지고 옮겨요. 그리고 벌판이 되죠. 아무것도 없는 이런 벌판이 되면 다시 와서 거기서 똑같은 장소에서 잽니다. 그러니까 지역은 똑같아요. 그런데 방사능 수치가 뚝 떨어지죠. 그걸 가지고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방사능의 특징이 뭐냐면요. 공기보다 무거워요. 그래서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1m 이상만 높이에서만 재도 방사능이 잘 농도의 차이에 따라 틀리긴 한데요. 조금 약한 방사능들은 1m 이상만 돼도 측정이 안 됩니다. 깨끗한 걸로 나와요. 지표만 땅바닥에서 재야 돼요. 방사능은. 근데 대부분 1m에서 2m 이상 높은 곳에다가 방사능 측정기를 놔두고서 측정을 하고 있어요. 일본은요. 아까 도쿄도 고농도의 방사능 오염지역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도쿄는 어디서 방사능을 잴까요? 빌딩 옥상에서 잽니다. 그러니까 방사능이 안 나오는 걸로 나와요. 지금도 여전히 일본 시민단체 사람들의 그 여러 자료들을 보면요. 어린이들이 뛰어노는 놀이터의 모래, 놀이터에서 그리고 지붕에서 마당에서 이런 데서도 여전히 방사능이 측정이 되고 있다고 그래요. 이전보다 농도는 줄긴 했었지만 체르노빌에서 피폭당한 아이들의 모습이에요. 엄마가 혹은 아빠가 혹은 자신이 아까 방사능에 오염된 아이들, 그래서 각종 악성 질환에 시달리다가 죽음을 맞이한 안타까운 사진이죠. 그런데 뭐 제가 정확한 생물학자는 아니지만은요, 생물학적으로 따지고 보면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제가 알고 있는 방식으로는, 상식으로는 사람이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우리하고 염색체가 틀려요. 방사능 때문에요, 염색체의 교란이 일어나가지고 우리와 인간, 일반 평범한 인간들과 다른 변이를 일으킨 상황들이에요. 엑스맨이라는 영화 아세요? 그 속에서는요, 변이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변이를 일으켰다. 돌연변이들은요, 인간이 낼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잘만 이용하면 지구도 지키죠. 선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요, 방사능이 오염되면 그런 놀라운 능력이 아니라 사람이 겪을 수 없는 엄청난 악성 질환들에 시달리다가 고통스럽게 죽어갑니다. 그게 방사능이 갖고 있는 특징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세슘이 반감기가 30년이에요. 각종 암을 유발하고요. 스트론튬이라는 것이 있어요. 좀 짧아요, 다행히. 29년입니다. 290년 지나야 깨끗해진다는 이런 소리예요. 그런데 우려스러운 게 사고가 안 나도 문제인 게 플루토늄입니다. 플루토늄이 뭐냐면 우리가 핵발전소 때 연료를 쓰는 게 우라늄이에요. 우라늄을 핵분열시키고 나서 나오는 쓰레기체가 플루토늄입니다. 이걸 정제하면 순도 높은 플루토늄을 만들어면 이게 핵폭탄의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한 나라들이 핵무기를 얻으려고 만들려고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핵시설이라고 얘기하는데 핵발전소인 거예요. 우라늄을 핵분열시키고 난 다음에 나오는 걸 플루토늄을 만들려고요. 우리나라도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사고가 난다 하더라도 플루토늄의 반감기가 24,000년이에요. 24만 년이 지나야 깨끗해진다는 이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얘기하는 거를 고준위 핵 폐기물, 우리가 발전소를 운영하고 난 다음에 나오는 쓰레기를 10만 년 이상 안전하게 보관해야 된다는 소리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방식, 역사적인 혹은 문화적인 지식을 동원해서 봐도요,
인류가 여태까지 문명이 굉장히 엄청난 문명을 발전시켜 왔지만요. 10만 년 이상 유지했었던 시설이 없어요. 그리고 현대의 기술로도 10만 년 이상이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지을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그 방사능은요, 저렇게 그 방사성 물질들은 그 수명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주변 생태계를 교란시키거나 오염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한번 오염이 되면 오랫동안 그 안에서 사는 수많은 생명들한테 영향을 주고요, 먹이사슬 속에 가장 최상부에 있는 인간한테 악영향을 줍니다. 어떤 자료를 봤더니 인류가 섭취하는 단백질 원 중에 가장 비중이 높은 게 생선이래요. 우리는 육류가 더 비중이 높을 것처럼 생각했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이들이 생선을 단백질원으로 섭취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바다가 오염이 되고 있다는 소리죠. 특히나 후쿠시마에서는요, 지금도 2018년도 일본 정부에서 나온 자료를 정리해 놓은 건데, 담수어들은 굉장히 많이 아직도 민물고기는 아직도 방사능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바닷물고기들 안에서도 담수어가 나오고 방사능이 검출되고 있어요. 들쭉날쭉하고 있긴 하지만 적지 않은 개체들이 방사능에 오염돼서 나오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특히나 일본이요, 후쿠시마 사고가 난 다음부터 굉장히 후진적인 모습을 보여요. 원래 우리가 얘기하는 선진국들은요, 보다 더 민주적이고 인권 감수성이 높고 생명을 중요시 여기는 이런 정책들을 갖고 시민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특징들을 갖고 있는데요. 그런데 일본 정부는요, 보통 1베크렐이라고 하는 킬로그램당 식품에서 방사능이 이 정도 나왔을 때 이거 이하면 그래도 좀 봐주자. 원래 방사능이 나오면 안 되는데 어쩔 수 없다. 그런 거 나오는 경우는 이 정도까지는 감수하자. 이런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요, 황당하게 일본은 이걸 25베크렐로 사고에 늘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보다 25배 정도 슈퍼맨처럼 힘이 세거나 건강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25배 이상 되는 독성 방사능으로 오염된 이런 식품도 안전하다고 그렇게 유통시키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일본의 현실입니다.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는 독재적으로 계속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하고 지난번에 실수다 그런데도 그냥 은근히 계속 버려왔어요, 그동안.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후쿠시마하고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인근 지역의 수산물을 금지하는 정책을 폈죠. 그것 때문에 굉장히 시비도 붙고 WTO에 제소돼가지고 재판도 하고 그랬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여전해요. 얼마 전에 4월 달에 후쿠시마 앞바다에서요, 방사능 생선이 잡혔어요. 우럭 종류 중에 하나라고 그러는데 기준치 2.7배. 한국 기준치 2.7배가 아니라 일본 기준치 2.7배인 거예요. 조피볼락이라고 하는 1kg당 270베크렐이라고 하는 엄청난 이런 방사능이 검출됐다고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일본 현지 시민단체들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시 사진입니다.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친정부적인 내용의 보도 자세를 갖고 있는 그런 언론들 때문에 이런 후쿠시마 때문에 생겨난 여러 가지 핵 문제를 잘 안 다루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핵 산업계가 갖고 있는 엄청난 자본 때문에 광고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언론이 오히려 정부하고 상관없이 안 다루고 있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기도 하고요. 어느 나라나 힘과
권력과 자본에 따라서 언론이 놀아나고 있는 이런 현실이에요. 특히나 우리나라, 일본이 그렇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시민들은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우선은 그 일본 그 분이 기고한 우리나라 신문에 기고한 내용을 중에 일부를 발췌한 건데요. 일본 정부가 하고 있는 속임수, 거짓말의 한 가지 유형이요. 계속 말을 바꾸고 있다. 처음에 삼중수소라고 이렇게 불렀대요. 이렇게 방사능 오염수를요. 삼중수소라고 하는 방사능 물질로 오염되기 때문에. 그랬더니 이게 삼중수소라는 게 방사능 오염물질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아니까 갑자기 알프스 처리수다. 이렇게. 다핵종 제거시설로 물을 걸른 그 물이다. 깨끗해진 물이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이후에는 처리 도상수다. 처리를 하고 있는 물이다. 뭐 이런 의미라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요. 모든 핵종을 기준치 이하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계만 쓰면 알프스라고 하는 기계만 쓰면 방사능이 제거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일본에서는 소음 피해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자주 쓰는데 뭐냐면 시민단체들이 자꾸 위험하다 이랬더니 사람들이 위험한가 봐 하는 이런 소문들을 사실도 아닌데 뜬 소문으로 이런 얘기를 자꾸 듣다 보니까 후쿠시마가 위험하다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창피한 얘기는 한데 다른 나라도 일상적으로 방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방출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해양 오염수를. 그런데 그 양이랑 그 성분 자체를 놓고 볼 때는 상황이 많이 틀리죠. 오염물질이 뭐가 그런 게 있잖아요. 똥물 이런 방송되고 있는데 이런 소리까지 안 되죠. 오늘 순해야 되니까. 예를 딱 들은다 딱 치면은요. 양잿물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드셨으면 이 자리에 안 계시겠죠. 네. 양잿물을요, 탱크로리, 큰 수천 리터짜리 탱크로리에 양잿물을 갖다가 한강에다가 불을 확 쏟아 부었다고 그랬어요. 난리가 나겠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누가 소독용으로 쓰려고 조금 한 병 안에 놔뒀다가 실수로 한강에 빠뜨렸다고 쳐보세요. 그냥 똑같이 나오면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런 일이 있었대.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거예요. 워낙 양의 차이나 농도의 차이가 커가지고요. 그런데 지금 일본은 다른 나라들도 안전하게 운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방사능 오염체들, 방사능이 약간씩 오염된 이런 것들이 유출되거나 혹은 일단 희석시켜가지고 내보내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계속 있어 왔던 것 같은데 그거하고 동일시 여기고 있다는 거죠. 지금 사고에서 엄청나게. 그런데 지금 현재 일본의 시민단체들이나 한국의 환경단체들이 걱정하고 있는 거 뭐냐면요. 일본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한 번으로 그친다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 125만 톤의 방사능 오염수가 바닷물에 태평양에 흘려 들어간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혹시나 조금 괜찮아질 수 있을 여지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계속 나올 거거든요. 계속 방류를 할 거라는 이런 얘기예요. 암만 약한 독성물질이 할지라도 꾸준하게 그 독성물질에 노출이 되면 생명들이 살아가고 있는 생태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누군지 아시죠? 일본 고노우에서는 옛날 국방상, 지금은 국방상인가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 사람이 진즉에 벌써부터 했어야 되는데 후쿠시마 오염수는 마셔도 되는 물이다, 깨끗한 물이다 이런 소리를. 그때 니들이 먹어라 뭐 이런 그런 조롱을 받았었죠. 그런데 후쿠시마 하나가 문제 생겼지만요,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아요. 그런데다 특히나 남한만 따져보면 섬처럼 조그만 국토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데 너무나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결하기 어려울 정도로 삼면에
너무나 많은 핵발전소가 밀집되어 있어요. 전 세계 밀집도를 따지면 세계에 어떤 유례가 없을 정도로 따지고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부산에 8개나 있어요. 그리고 울진, 바로 위에 울진에 6개, 그 다음에 영광에 6개,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플루토늄이라고 하는 고준위 핵폐기물 쓰레기가 나오는데 이 쓰레기 처리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죠. 이런 핵 연료봉, 이 다발이 들어가서 분열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다 쓰고 난 거를 저장소나 다른 곳에 놔두면서 열을 식히면서 영구 처분장에 가기 전까지 보관하고 있는 이런 형태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습식저장이라서 물에다 넣고 하는 거를 습식저장이라고 얘기해요. 이건 건식저장, 이런 큰 깡통에다 집어넣어가지고 공기로 식히는 이런. 그런데 건식저장을 더 선호한다고 그러네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이걸 습식저장은 이 물 온도가 올라가면 뜨거운 걸 집어넣으니까 물 온도가 올라간대요. 이 냉각수를 계속 물 온도를 적당히 조절해줘야 되는데 이게 전기가 잘못되면 조절이 안 돼가지고 문제가 생길 수 있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지하의 심지층이라는 수백 메타 아래, 수킬로 아래 통안반에다가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인간이 물이 닿지 않는 이런 곳에다 저장을 해야 된다고 해요. 그런데 그 조건이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장을 조건이 뭐냐면요. 단순한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하수가 지진에도 균열이 이루어지지 않을 통안반, 아주 단단한 안반층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지하수가 흐르면 안 돼요. 지하수가 흐르면 안 된다는 이유는 뭐냐면요. 방사능 물질의 지하수가 닿게 되면 지하수는 한 곳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흐르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근의 물들을 방사능으로 오염시키게 됩니다. 사람이나 생명들이 살 수 없게 된다는 이런 소리예요. 우리나라에 그런 통안반으로 되어 있고 지진이 일어나도 영향을 받지 않는 곳이 있을까요? 2군데가 있다고 그래요. 한 군데는 어디냐면요. 청와대 뒷산 인왕산처럼 이게 거기가 통안반으로 굉장히 단단하답니다. 청와대 뒤에 그 바위산. 그리고 하나는요. 서울대학교 뒤편에 관악산자로 거기가 통안반이에요. 지하에서 굉장히. 예전에 그 부안 핵폐기장 얘기 나왔을 때 서울대 교수 하나가 이공대 교수 하나가 서울대 뒷산에다 하자 관악산에다 하자 그랬다가 미쳤냐고 욕을 엄청 먹었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소리는 뭐냐면요. 우리는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좁게는 1000만 명, 많게는 수도권에 2600만 명이 살아요. 그런 곳에다가 저런 위험한 방사능 물질을 보관하겠습니까? 그 소리는요. 이 소리는 지방에다 만들라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나라 어디서도 감당할 수 없는 물질이니까 더 이상 이런 물질을 만들어내지 말라는 소리예요. 핵쓰레기를, 고준위 핵폐기물을 만들어내지 않는 방법이 뭘까요? 핵발전소를 더 이상 돌리지 않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방식이 없어요. 그런데 경주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경주는 지진 때가 아직 활성화된 지진층이 아직도 살아있는 곳이 바로 경주입니다. 옛날 경주는 진도 6, 7 이렇게 높은 강진이 자주 일어났던 지역이에요. 과거에. 그리고 아까 건식저장시설, 핵폐기물 건식저장시설 보여드렸죠. 이 건식저장시설도 사실은 여러 가지로 열악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 때문에 외부의 공격이나 또 다른 내부의 어떤 사고 때문에 얼마 전에도 그 고리 4호기, 5호기 이쪽에서 화재가 발생이 됐었죠. 근데 뭐 쉽게 뭐 진화하고 뭐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보면 무슨 문제가 있을지 모르죠. 맨날 숨기고 그런 특징을 갖고 있으니까. 고리 3호기에서 사용 핵물 저장소에서 화재가 났을 때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결과가 틀린데요. 북쪽으로 바람이 불었을 때 이때를 가정을 해서 봤더니요.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7일 이후에 화재가 난 이후에 바람이 북쪽으로 한번 불고 난 다음에 7일이 지나고 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우리나라에서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남쪽으로 볼 경우에는 2,800만 명이 피해된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2,430만 명이 피난을 해야 되는, 전체 인구의 반이 피난을 가야 되는, 대피를 해야 되는. 그리고 파주 이남매 지역은 거의 다 농도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거의 다 방사능으로 오염되는 그런 시뮬레이션 결과가 있었어요.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죠. 아까 체르노빌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요. 5월 13일 이제 한 보름쯤 지났어요. 3주쯤 됐나요 지금? 이때 기사가 나온 걸 보니까요. 여기 체르노빌이 앞으로 100년 정도 버텨보려고 몇 년 전에 아주 엄청난 강철 프레임을 해가지고 뚜껑을 만들어서 덮어 씌웠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몇 조를 들여서 구조물만 덮어 씌웠는데 이 안에서 식은 줄 알았던 핵 연료 덩어리가 핵 분열을 지금 일으키고 있대요. 다시 분열이 열이 나고 있다는 소리예요. 또다시 핵사고가 날 것 같다고 예측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그런 기사가 나왔어요. 이 소리는 뭐냐면요. 후쿠시마도요. 지금 계속 물을 붓고 있어가지고 진정이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제 어느 때 다시 활성화될지 모른다는 이런 소리예요. 인간의 기술로 지금 어찌할 수 없는 물질이 핵물질이라는 소리입니다. 지난 2011년에 우리 한국천주교에서요. 핵기술과 교회 가르침이라고 하는 문헌을 냅니다. 우여곡 끝에 나온, 그래서 공식적으로 한국천주교는 핵기술은 인간과 같이 상존할 수 없는, 병존할 수 없는 그런 기술이다. 우리가 거부하고 빨리 바꿔야 된다는 이런 입장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그런 근거로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했었는데 그중 이 121항에 이런 얘기가 나요. 핵무기와 핵발전 곧 핵기술은 생명체 자체는 물론 생태계 전체를 교란시키고 회복불능의 상태로 내몰아서 그 안에 존재하는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물, 무생물, 미래의 모든 생명체의 삶의 환경권을 침해한다. 비록 과학지상주의와 결합한 실용적 공리주의의 위세가 아무리 강력하더라도 핵기술이 갖는 위험을 관리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장담하더라도 인류는 그것이 오만에게 불과하다는 것을 체험하였다. 체르노빌하고 이미 후쿠시마에서 알게 됐다는 그런 소리입니다. 핵사고는 다른 사고와 달리 생태계의 회복불능 훼손을 영구적으로 남긴다. 다른 모든 기술과는 달리 핵기술에는 오염자 부담의 원칙에 적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적용시킬 수도 없다. 일본 후쿠시마 사고 난 도쿄전력이 부담한 돈은 몇 조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작년 연말까지 일본 정부가 지출한 돈이요. 하나로 54조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 10년 전에 일본 정부는요. 하나로 54조면 수습이 가능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아직도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 학계와 시민단체들이 예측하기에는요. 540조를 써도 이게 수습이 되겠느냐 의심스럽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고를 쳤는데 사고 친 사람이 수습할 수 있다는 것이 오염자 부담 원칙인데 이게 가능하지 않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익은 회사에서 그동안 가져갔는데 책임은 온 국민이 그리고 온 인류가 져야 된다는 이런 소리입니다. 그만큼 핵기술은 환경의 권리와 양립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뒤로도 안 넘어가는데.
페이지가 넘어가야 되는데 안 넘어가고 있어. 네, 이제 됐는데. 됐습니다. 예. 지났어요? 7시 50분. 네. 122항이에요. 핵은 이렇게 생명권과 환경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그에 반함으로써 그리스도교 신앙의 출발이며 완성인 하느님의 창조 역사와 구원 역사를 부정한다라고 이렇게 한국 천주가 이렇게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발전과 핵무기는 공동선을 지향할 수 없다. 기술이 함의하는 인간과는 공동선이 존재하는 인간과 곧 인간은 다른 사람과 함께 다른 사람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인간의 사회적 본성과 충돌하기 때문이다. 핵무기든 핵발전이든 핵기술은 그 자체로 인간과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들을 심각하게 제약한다.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교회가 갖고 있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교리가 해석하고 있는 것처럼 공동선 그리고 인간의 본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기술이자 무기가 핵기술과 핵무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같이 존재할 수 없다는 그걸 자랑스럽게도요 인류 최초로 전 세계 최초로 한국 교회가 확인을 해줬습니다. 네. 다른 우리는 왜 맨날 이상한 것만 세계 1위, 세계 최고 뭐 이런 얘기들 나쁜 것들만 그러잖아요. 근데 괜찮은 것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어요. 지난번에 신고리 오르콕이 건설 허가가 공론화를 거쳐가지고 건설 허가가 났잖아요. 굉장히 많은 그 문제를 일으켰던 과정이 있었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돈 때문에 어차피 들어간 돈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런 결론이 났던 거나 마찬가지였었는데요. 그렇지만 법리적으로 이것과 그때 공론화 상관없이 법리적으로 얘도 좀 오래 썼더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걸 지적하고 법리적인 공방을 계속 그동안 이어왔었는데 얼마 전에 판결이 났어요. 대법원까지요. 얼마나 황당한 판결이 났냐면요. 신고리 오르콕이 건설 허가가 위법하지만 법을 어겼지만 법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판정이 났어요. 법원에서 취소하지 않는다는 사정 판결을 했다는 걸 합니다. 이 사정 판결이 뭐냐면요. 여기 설명하는 것처럼 위법한데 법을 어겼지만 그런데 법을 어긴 사람이 쓴 돈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불쌍해서 그냥 봐주자 이런 소리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법원에서 가끔 이런 판결을 내려요. 근데 만약의 경우에 제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수준에서는 만약에 그 고의가 아니었다 할지라도 어떤 행동을 하는데 잘못된 선택을 해가지고 문제가 일어났다. 그런데 그 사람이 들어간 비용이 너무나 많고 만약에 이걸 벌을 주면 도대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들어간 것으로 그냥 그치자 이러면 그다음에 저 같으면 이해를 해주려고 했을 것 같아요. 돈을 많이 썼으니까 용서해주자는 소리가 돈을 많이 썼으니까 돈 벌게 해주자 이런 결론인 거예요. 사업자를 너무 굉장히 보호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1심과 2심 판결을 근거로 해가지고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 둘 다 1심에서도 위법한데 어쩔 수 없다. 법을 어겼지만 범죄지만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올라갔는데 대법원에서조차도 1심과 2심에서 내린 결론이 법을 크게 벗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예 대법원에서 다투지 않겠다고 해서 기각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확정이 돼버려요. 근데 돈은 핵산업계가 계속 가져갈 건데 법을 어기면서 여러 가지 안전한 상황들, 특히나 지진을 고려하지 않고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지어진 그 결과 나중에 생길 문제는 누가 질 건지 좀 당황스럽죠. 자선 만대까지 그때 판결 내렸던 판사들 자손들은 뭐
몇천 명, 몇만 명이 될 때까지 표시를 해뒀다가 문제 생기면 그 사람들한테 부상권을 청구할 것도 아닌데 지금 그러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교황님께서요 참일버스 회칙에서 206항에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하는 구매 행위들, 물건을 사는 이런 행위들, 이 얘기는 그냥 먹고 쓰는 소비하는 물건뿐만 아니라요 에너지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시스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여러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다 구매행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구매행위가 도덕적인 행위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십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하냐에 따라서 정치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인 어떤 결과들이 나온다는 소리예요. 소비자운동, 특히나 특정 상품을 분배하는 이런 행동들은요. 기업의 행태를 바꾸는 데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과거에요. 예전에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방글라데시 어떤 굉장히 유명한 사진 기자가 미국의 사진 기자가요. 방글라데시에서 방글라데시 시골 마을에서 어떤 꼬맹이가 8살도 안 된 꼬맹이가 나이키 운동화 로고를 꼬매고 있는 걸 발견하고 사진을 찍어요. 그래서 그거를 아동 노동 착취라고 해서 대서특별해서 잡지에다 냅니다. 근데 난리가 났죠. 나이키가 기업 이미지를 굉장히 깎아먹게 돼요. 근데 나이키가 그때 어떤 행동을 취했냐면요. 어떤 자료를 봐도 우리는 방글라데시 그 지역의 회사한테 하청을 준 적이 없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하청이 뭐 수십 수백 단계를 거쳐가면서 그렇게까지 내려갔던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이키 본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게 되고요. 그 결과 나이키 주가가 50% 정도 이렇게 곤두박질을 칩니다. 그랬더니 윤리경영과도 같은 이런 지침을 마련해가지고요. 나이키가 하청업체들한테 이런 걸 요구합니다. 우리한테 하청을 받으려면 당신들이 윤리적으로 경영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내라. 그리고 친환경적으로 경영하고 있다는 걸 증명해내라는 요청을 합니다. 무슨 소리냐면 환경 파괴를 일하는 과정에서 환경 파괴를 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여성과 어린이들, 그리고 특정 노동자 계층을 착취하지 않는다는 이러한 것을 증명해내라는 것이죠. 혹 여러 비용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런 걸 계산할 수 없다면 나이키가 본사가 지원해주겠다. 이렇게 그래서 상당 부분이 개선이 돼요.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벌었더니요. 나이키 경쟁회사 떠올려 보세요. 아디다스. 네. 아디다스, 휠라 뭐 이런 회사들이 우리도 하면서 선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스포츠 의류 회사들만으로 한정되지 않고요. 다국적 기업들이라고 불리는 거대 기업들이 이런 방식들을 선택을 해요. 그렇게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하냐에 따라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소리예요. 우리는 가끔 지난번에 일본과 감정이 상해됐을 때 그때 일본산 제품 불매운동을 벌였었죠. 상당한 영향을 주기도 했었어요. 그런데요. 그게 단순하게 특정한 국가에 대한 그 제품의 불매운동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윤리적이지 않은 회사들, 거기서 생긴 이익을 가지고 회사 활동을 생긴 이익을 가지고 부도덕한 방식으로 이익을 집행하는 이런 회사들한테도 영향을 줍니다. 어디가 특정한 회사가 기업이 변화를 촉구받으면요. 그 회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변하기 시작한다는 소리예요. 그런 것처럼 에너지를 소비할 때도 우리는 좀 다른 방식을 이제는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전기가 필요하니까 어쩔 수 없어. 이럴 때가 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동시에 그렇게 핵발전소가 없으면, 원자력 발전소가 없으면 그냥 도대체 세상을 유지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답니다.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에너지들을 보면은요, 설명태들을 보면 현재 그 기계의 효율성만을 높이는 것만으로도 절전형을 사용하거나 제품을 좀 에너지가 효율이 높은 제품으로 바꾸거나 시스템을 바꾸는 것만으로도요, 거진 30%가량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계만 바꿔도요. 그리고 우리가 좀 붕상 떤다고 그러죠. 유난 떤다고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 객관화시키거나 일반화시키기는 좀 어렵긴 하지만요. 제가 몇 해 전에 있었던 저희 수원교구에 가장 시골 본당 중에 하나로 몇 손가락에 꼽히는 본당에 있었는데요. 그 본당이 굉장히 재정적으로 열악했었어요. 본당 1년 교목과 헌금 가지고 1년 살림이 잘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본당이었었는데, 그래서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신자들 쫓아다니면서 뭐 칼 들고 여기 헌금 더 내라고 그러기도 없고 그렇고, 지갑 뒤져서 돈을 뺏어올 수도 없고 뭐 이런 상황이었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사제간 전기요금이 근데 굉장히 상대적으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성당이 워낙 작다 보니까 사제간이 찾아가는 비중도 좀 높았었는데, 그래서 제가 겨울에 첫해 겨울에 너무나 추워가지고 추워서 난방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전기요금이 엄청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달부터는 제가 어떻게 했었냐면요, 침실에서 잠을 안 잤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손바닥으로 하려면 이렇게 좀 허리를 숙여야 되니까 귀찮으니까 발바닥으로 사제간 중에서 제일 따뜻한 자리를 찾아서 발바닥으로 이렇게 체크하면서 돌아다녀 봤더니요, 거실, 화장실 앞이 제일 따뜻하더라고요. 왜냐면 거기 보일러 배관이 거기부터 쫙쫙 퍼져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잘 때는요, 요를 끌고 나와서 화장실 앞에서 잤어요. 그랬더니 전기요금이요, 좀 진짜로 글을 쓰고 있는데요, 사제간 전기요금만은요 3분의 1로 줄었어요. 그리고 태양광도 좀 얼마 규모 크지 않은 본당이다 보니까 태양광을 6kW짜리 하나 올리고, 그리고 전기를 아끼려고 여러 가지 것들을 기기를 좀 바꿨어요. 여기저기 전화해가지고 선후배들한테 돈 좀 붙여라 그래가지고 낡은 거 바꿔버리고 막 이랬더니요, 본당 전기요금이 50%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작은 성당이었기 때문에 얼마 안 되는 변화가 큰 결과를 얻을 수 있긴 했었지만요, 뭐 그래도 뭔가 변화를 주거나 조금 유난 떨면서 아끼려고 하면 진짜로 그렇게 된다는 걸 확인했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일반 성당들도 그렇고 개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대기전력 소실을 없애기 위해서요, 멀티탭을 사용하시거나 귀찮아도 플러그를 뽑는 습관들, 이런 걸만 가져도 10% 정도는 아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보온밥도 전기를 굉장히 많이 먹어요. 보온밥통은 보온 기능을 쓰시면 안 돼요. 반만 하는 기능으로. 귀찮아도요. 그리고 요즘 보온밥통들은요, 전기밥통들은 굉장히 성능이 좋아가지고, 값도 비싸지만 성능이 좋아가지고요, 굉장히 빨리 밥을 맛있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배고픈 거 좀 기다리라고 그러고요, 안 되면 냉수라도 마시면서 버티시면서요, 잠깐 15분 20분만 기다리시면 맛있는 밥이 되니까요, 그때그때 밥을 해서 드시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보온통에 넣어놓는 순간요, 인류한테 엄청나게 죄를 짓는 겁니다. 이제. 이런 멀티탭을 쓰시고요, 타이머나 이런 것들을 쓰시면 된다는 소리죠. 그런데 그 태양광, 우리나라 에너지 전환을 하려면 손쉽게 할 수 있는 것 중에 태양광인데, 많이들 태양광 가지고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지금 옛날 새누리당인가 거기 국회의원이 이런 독성 물질이 나오고 전자파가 많은
걸 가지고서 태양광 사업을 하려고 한다고 막 국회에서 떠든 다음에 문제다라고 떠든 다음에 그 사람 그때부터 가짜뉴스가 엄청나게 퍼져나갔었죠. 태양광이 독성이 많다 그러는데 독성 물질이 거의 없어요. 기껏해야 전선과 전선을 이어주는 납땜 하는 것 정도거든요. 그런 독성, 우리가 중금속으로 된 독성 물질은 아예 담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독성이 많다라고 이렇게 떠들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쓰는 휴대폰 있죠? 휴대폰이나 전자제품들, 전기가 통하는 이런 것들은 다 납땜이 돼 있어요, 안에. 제일 전선들을 이어주고 장비를 이어줄 때 제일 싼 그 성분이 납이기 때문에 납을 씁니다, 이렇게. 그리고 쓰레기가 나올 거라는데요. 충북 진천에 이미 태양광 재활용 센터를 거의 다 졌을 거예요. 이제 활용이 되면요. 그 재활용률이 거의 9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앞에 있는 강화유를 좀 더 갈면은요. 별 무리 없이 쓸 수 있는 게 태양광이라는 소리예요. 빛 받아 눈 부셔서 못 쓰겠다 이렇게 시비를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입고 계시는 옷이나 벽보다도 덜 눈부신 게 태양광이에요. 빛을 흡수해야 전기를 많이 만들어내요. 반사하면 전기가 안 생깁니다. 그런데 그냥 억지로 뭐 갖다 놓으면 그냥 무조건 눈부실 거야 라고 이렇게 그냥 억지를 부리는 꼴인 거죠. 전자파가 심하다고 그러는데요. 전자파가 나오질 않습니다. 우리가 평상시 쓰는 전기 방식하고 틀려서 전자파가 나올 수가 없어요, 과학적으로. 그리고요, 흔히들 얘기하는 것처럼 휴대폰이나 우리 휴대폰에 나오는 전자파보다 훨씬 더 약한 의미가 없을 정도예요. 특히나 제가 이런 자료들을 찾다 보니까 놀라운 게요. 헤어드라이기나 노트북도 전자파가 엄청나게 나오는데 굉장히 많이 전자파 나오는 게 손선풍기예요. 요즘 여름철에 하나씩 다 들고 다니시죠? 손선풍기는 엄청나게 전자파가 많이 나옵니다. 그것도 중국산이 많아가지고요. 전자파 나오는 기준이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요. 근데 그런 건 걱정 안 하시면서 그냥 태양광 걱정을 엄청나게 하죠. 근데 지금 현재 태양광 산업은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 있어요. 전 세계가 안전하게 먼 곳에 만들어 놓고 송전탑을 이용해 가지고 전기를 끌어오지 않고도 동네에서 직접 만들어서 직접 쓸 수 있는 그런 발전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성장을 매년 40%씩 성장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태양광 설치 비용 같은 경우에는요. 2010년에는 330만 달러 정도 메가와트당 그렇게 들었었는데 불과 8년이 지났는데요. 90만 달러로 떨어지게 됩니다. 80% 정도 줄었다는 소리예요. 계속 싸지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요. 2000년대 초반에도 시골에 태양광을 많이 올려놨는데 지붕에 태양광 보급 사업이 한때 유행했어가지고요. 그런데 그때는요, 태양광 1kW당 750만 원이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설치 비용이 2천만 원이 넘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부 보조를 받는다 하더라도 개인이 1,000만 원 이상을 냈어야 됐어요. 근데 지금은 1kW당 얼마인지 아세요? 건축비까지 합쳐가지고 15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5분의 1로 줄었다는 소리예요. 아까 지금 얘기했던 80% 줄었다는 소리 맞죠? 그리고 특히나 태양광은 2022년이 되면은요, 그리드 페리티라는 것에 도달합니다. 석탄이나 그러니까 핵발전보다 훨씬 더 싸진다는 이런 소리예요. 경제성이 있다는 소리죠. 전 세계가 지금 탄소 중립 사회로 가고 있는 여러 정책들을 펴고 있는데요. 주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석탄 발전소를 없애고 태양광이나 풍력을 설비를 확충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뭐 우리나라는 땅이 좁아가지고 태양광 올릴 데가 없다라고 얘기들을 많이들 하시는데 실제로는 놀고 있는 땅들이 굉장히 많아요. 폐광들이나 요즘 뭐 휴게소 가면 휴게소 지붕, 뭐 성당 지붕도 그렇게 뭐 생각하기 나름이긴 한데요. 설계를 새롭게 올리다 보니까 기존 건축물의 외관과 잘 어울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슬라브 형태로 된 지붕들이나 혹은 조금 비용을 좀 더 투자해서 그 디자인을 좀 생각해서 올리거나 신축할 때 아예 설계에 태양광 시설을 집어넣고 건축을 하게 되면요 굉장히 이쁘게도 많이 나오거든요. 심지어는 태양광 아까 그 패널 가격이 자꾸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유럽 같은 경우 특히 독일은요 아예 창호를 태양광으로 쓰는 유리창 대신 태양광을 씁니다.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이제는 옛날에는 태양광도 유리처럼 썼었는데요. 그 안에 전선이 보여가지고 미관상 안 좋았다 그러는데 그것조차도 다 개선해가지고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싸니까 그냥 바람막이 단열 기능을 갖고 있는 창문이 그런 기능을 하는데 그거 대신 놔두면 얼마가 돼서 전기까지 생산한다는 소리죠. 지금 현재 그냥 적정한 그 기준에 태양광을 설치하게 되면요, 7년이나 8년 정도면 그 원가를 다 회수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나서 뭐 정부에서 보증하는 거는 그러니까 기업들이 보증하는 건 보통 20년을 얘기하는데 30년, 40년 정도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좀 오랫동안 쓸 수 있다는 거고요. 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정수장 같이 위에 물 밑에 폐수가 흐르는데 이 폐수를 정수하는 이런 위에 아무 쓸모자가 없는 공간에 태양광 시설을 올려가지고 전기를 만들어내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뭐 미국 샌프란시스코뿐만 아니라 독일도 그렇고요. 이제는 건축하는 과정에서 일정 부분 이상 전기를 작업하지 않으면 건축 허가를 내지 않는 이런 나라들이 생기고 있어요. 우리도 좀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요즘 교황님께서 기후위기 상태가 너무나 심각하다 보니까 참이발소로 반포 5주년 기념으로 작년 한 해 동안 작년 5월부터 올 5월까지 참이발소 특별주간으로 지내라고 그렇게 권고를 하셔가지고 한국 천주교회도 그렇게 지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이루어지고 마치면서 교황님께서 앞으로 7년 동안 지역교회들이요, 예. 빨리 맞춰야 될 것 같아요. 마이크도 좀 그렇고. 지역교회들이 아주 구체적인 그 방안을 갖고 단계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좀 행동할 것을 공고하셔가지고요. 7개년 계획을 교구별로 세우고 있어요. 아직 어떤 교구도 완전한 형태의 모험적인 형태의 계획들은 세우지 못한 상태이긴 한데 여러 교구들이 노력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그 대전교구도 강신부님과 여러분들이 좀 노력 중에 계시고 저희 교구도 좀 준비 중에 있고요. 저희 교구는 6월 말이나 7월 초 정도에 교구장 주교님이 우리 교구는 탄소 중립사회로 가겠다. 2050년까지 탄소 제로를 만들겠다라는 선언을 하실 계획 중에 있어요. 그러려면 여러 가지 것들을 바꿔야 되는데 그런 일환 중에 하나로 신축하는 본당들 그래서 종교시설들에는 에너지 자립하는 개념을 의무적으로 도입하겠다라는 이런 내용들을 집어넣으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고 좀 의논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뭐 법으로 강제하는 만약에 안 지키면 어디 붙들어다가 때리거나 뭐 이렇게 뭐 벌 줄 수 있는 이런 건 아니겠지만은요. 그래도 이래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기준이 세워지게 되면 또 굉장히 많이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되겠죠.
지금 핵발전도 마찬가지고요. 기후위기 문제도 마찬가지고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소비지향적인 소비지상적인 삶의 방식 때문에 생겨난 위험한 상황들인 겁니다. 우리가 복음적인 방식으로 삶을 되돌아보고 성찰하고 회칙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생태적인 회개를 이루어서 우리가 생명 중심의 삶으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한 가지 한 가지 변화시킨다면요.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여러 위험한 상황들도 개선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문제인지를 알아듣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행동하는 신앙인들의 움직임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처럼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갖고 듣고 뭔가를 찾아보시는 이런 행동들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긴 시간 잘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어요? 최근에 빌게이츠의 기후대학을 태웠던 그 책에서 소리 들리나요? 예. 네네. 거기서 보면 그 핵 에너지가 마치 청소부 에너지고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이렇게 기록을 하거나 책도 그렇고 기사도 그렇고 오랫동안 연구를 석학들하고 같이 모여서 한 결과가 그 정부한테 대응을 요청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소리는 뭐 새로운 것도 없는 소리인데요. 항상 핵산업계가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이 핵산업계에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한 투자자예요. 핵산업계가 없어진다는 것 자체가 빌 게이츠한테는 굉장히 위기인 거죠. 네. 그래서 그들이 항상 그래요. 그들의 그 연구비를 지원받고 연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방사능이 안전하다고 얘기하고요. 깨끗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요. 많은 오랜 기간 동안 스스로 체험도 하고 성찰하고 또 연구하고 고민한 이런 결과 내놓는 것이 이런 방식은 지금 현재의 방식은 인간적이지 않다. 인간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그런데 문제가 후쿠시마 사고에서도 체르노빌 사고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요. 문제가 발생하면 감당해야 될 거는 힘없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윤리적이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교회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흔히들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익은 소수의 자본을 많이 갖고 있는 투자자들이와 그냥 꾸며져 있는 돈 많은 사람들이 권력자들이 이익을 가져가고요. 책임은 절대 다수의 일반 소시민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런 구조들 굉장히 부도덕하죠. 그런데다가 실제로 문제가 생겼을 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라면 괜찮은데 그러면 우리가 감수하겠는데 그것도 인간으로서는 감수할 수 없는 감내할 수 없는 이런 문제를 안고 있다는 얘기들. 핵폐기물 처리장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아무 데도 없어요. 미국은 핵발전소를 해체한 사례가 몇 개 있거든요. 그 핵발전소 실제로 핵발전소를 해체해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미국은 사막이 많잖아요. 사막 한켠에 고스란히 쌓아놨어요. 쓰레기들을요. 인간이 접근 못하게. 미국조차도 그렇게 미국 핵기술이 가장 발달한 미국조차도 처분할 능력이 안 되는 그런 기술이 핵기술이에요. 그런데 그런 기술에 투자한 사람들은 이게 없어지면 큰일 난다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밥줄을 지키기 위해 수십억 인류의 한 나라 국민의 전체를 볼모로 삼고 있는 이런 형태를 벌이고 있는 거죠. 네. 빌 게이츠가 암만 아프리카에다가 백신을 지원해주고 여러 가지 자선 사업들을 하고 그런다 할지라도요. 이면에 또 다른 방식으로 엄청난 부를 쌓고 있는 것은 또 달리 생각해야 될 부분들인 거예요. 그 SMR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해주실래요? 소형화해서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도 이번에 가가지고 또 이렇게 미국하고 콜라보해서 수출을 하겠다 그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소형 원자로 같은 경우에 이제 정확한 내용들은 잘 알고 있지 못하지만 대략적인 거는 이런 내용인 거예요. 그 국가가 미래 지향적이지 않은 핵발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는 좀 길게 좀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2083년까지 핵발전 시스템을 없애겠다, 완전히 종식시켰다 이렇게 이랬더니요. 그랬더니 이 연구하고 있는 그 핵산업계에 이 핵산업계하고 그 원자력 학계라 불리는 이런 곳에서 끊임없이 자기들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먹거리, 돈줄을 유지하기 위한 방식으로요. 소형 원자로를 연구용으로 들고 나온 거죠. 그런데 마치 발전소처럼 위험하지 않고 사고나는 작으니까 그러니까 안전하게 언제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니까 그런 걸 가지고 국가 예산을 계속 요구하고 있고요. 이 기술을 가지고 외국에 수출하면 어떠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다시 한쪽에 수렁에 빠진 발을 빼려고 했더니 또 다른 특정한 산업계의 이익을 담보하기 또 다른 한 발을 수렁에 집어넣으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그런 형식이죠. 근데 계속 수출 얘기만 하고 있어요. 굉장히 부도덕하죠. 우리나라도 위험하니까 안 쓰겠다고 해서 외국에 수출하겠다는 이런 소리들.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태도이고 그것 때문에 핵산업계로부터 또다시 공격을 받는 부메랑처럼 공격을 받고 있는 이런 처지인 거죠.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가 경제가 과거보다는 훨씬 더 탄탄해지고 규모가 커진 건 사실이긴 하지만요. 시스템을 한꺼번에 바꾸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느낄 정도로 아직 탄탄하지 않은 것도 현실이에요. 그런데다가 민주주의 사회다 보니까 회칙 나중에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면요. 교황님도 지적하시는데 정치인들은 공동선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뭔가를 펼치는 것이 아니라 당장의 표를 위해서 자꾸 좌고우면 한다는 거죠. 윤리적이지 않다 하더라도요. 그래도 내 표를 얻으려면 자꾸 자신이 갖고 있는 정책도 금방 뒤집어 버리는 것이 정치인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현실이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거고요. 학생들 동원해가지고요. 요즘은 조금 뜸해졌는데 지난 1년 동안요. 얼마나 많이 전국의 터미널 역 앞에서 학생들이 원자력 학과 학생들이요. 핵발전이 안전합니다. 북극곰을 위해서 북극이 녹고 있어서 지금 지구가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핵발전을 해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그래서 서명받는 이런 행동들 캠페인을 오랫동안 했었죠. 굉장히 안타깝죠. 그러니까 제법 수능 점수가 높은 내신 높은 학생들이 가는 학과인데 앞으로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직장을 위해서 한국 사람들이 수십만 년 동안 부담스러운 걸 감당했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뭐 제대로 답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기술적인 건 잘 몰라가지고요. 예, 그런데 대략적으로 지금 그 핵산업계 동향이 좀 그런 조금 유별나요 우리나라가. 영국에 뭐 이야기 나온 게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영국의 특정한 발전소 사업, 건설 사업에 영국 회사가 달려들었다가 수리타산이 안 맞는다고 해가지고 손을 들어요. 그래가지고 미쓰비시랑 몇몇 일본 기업들이 거기에 들이밀었다가 이것저것 따져봤더니 안 되겠다 싶어서 손을 띄는데 누가 달려들었을까요? 한전이 달려들었습니다. 예. 근데 영국 회사나 일본 회사가 왜 떨어져 나갔을까요?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요.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여러 안전장치들을 요청받기 시작해요.
각국이 핵발전소의 안전장치들을 법으로 법제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설비를 하면요 수익이 안 나요. 근데 우리나라는 왜 뛰어들었을까요? 어느 곳에서라도 국영기업이기 때문에요. 어느 곳에서라도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기업이라면 뛰어들지도 않았겠죠. 신고리 오리고기에 예에서 보는 것처럼요. 그 월성 1호기 이전에 그 수명 연장할 때도 그랬고요. 일단 법이 허가를 내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공사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돈이 얼마 들어갔으니까 어쩔 수 없다 하면서 허가를 나중에 받는 이런 방식을 계속 취하고 있어요. 근데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지금 전 국민을 상대로 그렇게 볼모 삼아가지고 협박을 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게 핵산업계예요. 화력 예. 근데 솔직히 화력은 딱 멈추면 그 피해가 이렇게 개선되기 시작하는데 핵발전은 멈춰도 그동안 쌓인 폐기물 때문에 감당하기가 어려운 게 핵산업이에요. 최대한 빨리 멈춰야 되는데 너무나 주저주저하고 있는 게 좀 안타깝죠. 나 때만 터지지 않았으면 하는 마치 폭탄돌이 같은 이런 분위기예요. 이제 뭐 다른 거 나중에 그 강시무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요. 핵기술과 교회 가르침이라는 소책자가 있어요. 네? 2,000원. 교회물은 의외로 쌉니다. 네. 그거 하나씩 구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분량도 적고요. 생각보다 쉽게 썼어요. 네. 수분이 쓰셨나요? 아니, 제가 의뢰해가지고 썼어요. 네. 네.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돼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부님. 신부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네, 오늘 양석 신부님께서 그 강연 말미에 그 끝부분쯤에 그 태양광 발전이라든지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생태환경위원회에서 2019년도에 구리햇빛발전 협동조합이라고 태양광 발전을 하는 협동조합을 설립을 했습니다. 저 뒤에 앉아 계신 신부님이 올해 이제 2대 이사장님이 되셨는데 김대건 신부님이신데, 구리햇빛발전 협동조합이 그 교회 내 건물이라든지 또 유유부지에 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발전소를 건설하고 하는 것까지는 못할지라도 구리햇빛발전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시는 것도 재생에너지 보급이라든지 환경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거라 생각이 듭니다. 구리햇빛발전 협동조합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내용들이 있으시면은 저에게 연락 주시면은 제가 담당자분과 연결될 수 있도록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그 열띤 강연해 주신 우리 양기덕 스테파노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주에는 플라스틱에 관련돼서 강연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에도 많이 들어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피조물과 함께 드리는 기도 바치고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의 손으로 빚으신 모든 피조물과 함께 찬미하나이다. 모든 피조물은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현존과 온유로 충만하나이다. 찬미 받으소서. 하느님의 아님이신 예수님, 주님에게서 만물이 창조되었나이다. 주님께서는 성모 마리아께 잉태되시어 이 땅에 속하시며 인간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셨나이다. 주님께서는 오늘날에도 부활하신 분의 영광으로 모든 피조물 안에 살아 계시나이다. 찬미 받으소서. 성령님께서는 당신의 빛으로 이 세상을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끄시며 고통 가운데 씨름하는 피조물과 함께 하시나이다. 또한 성령님께서는 저희 마음 안에 머무르시며
저희를 선으로 이끄시나이다. 찬미 받으소서. 삼위일체이신 주 하느님, 하느님께서는 한없는 사랑에 놀라운 친교를 이루는 분이시니 모든 것이 하느님을 이야기하는 세계의 아름다움 안에서 저희가 하느님을 바라보도록 가르쳐 주소서.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존재에 대하여 저희가 찬미와 감사를 드리도록 일깨워 주소서. 저희가 존재하는 모든 것과 내적 인치를 느끼도록 저희에게 은총을 내려 주소서. 사랑의 하느님, 이 세상에 저희에게 막가진 자리를 보여주시어 저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위한 하느님 사랑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시는 존재는 하나도 없기 때문이나이다. 권력과 재물을 소유한 이들을 깨우쳐 주시어 무관심의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공동선에 호의적이며 약한 이들을 도와주고 저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돌보게 하소서. 가난한 이들과 이 땅이 절규하고 있나이다. 주님, 주님의 힘과 빛으로 저희를 붙잡아 주시어 저희가 모든 생명을 보호하며 더 나은 미래를 마련하여 정의와 평화와 사랑과 아름다움에 하느님 나라가 오게 하소서. 찬미 받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원장님, 그 19일 날 하는 미사는 몇 시에 있나요? 우리 예산에서? 그 미사가 11시에 시작 예정이에요. 근데 대전에서 한꺼번에 같이 가실 분들 같이 가시려고 지금 계획 중이에요. 버스 큰다는 걸로. 아니 봉고차하고 승용차하고. 네. 네. 네, 신부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